1978년 모두가 미쳤다고 했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그 황무지에서 다시 역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다큐 PD 이서윤은 봉인된 서류 하나를 따라 남미로 향하고 AI와 드론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땅 아래 숨겨진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롱받던 선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자부심으로 바뀌었는지, 이제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서윤입니다. 48살 방송국 경제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한 지 20년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1970년대 재정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어릴 적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있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2023년 가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서재 구석, 먼지 쌓인 철제 서류함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고 열쇠는 없었죠. 드라이버로 억지로 따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빨간 도장으로 극비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죠. 1978년 아르헨티나 토지 매입 계획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경제 다큐를 만들면서 이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1970년대 한국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해외 농지를 매입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서류함 속에는 구체적인 좌표가 적혀 있었어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북부 리오네그로 주. 더 놀라운 건 서류 말미에 할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40년 뒤 돌아오라. 땅은 기억한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프로듀서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죠.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가적 자산이자 역사적 기록이에요. 한 달 뒤 저는 카메라 팀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 오래된 법무법인이었어요. 변호사는 우리를 지하문서 보관실로 안내했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1970년대 등기부 원본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낡은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죠. 1978년 11월 23일자 등기. 소유주 명의란에는 또박또박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건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 기록이었던 거죠. 법무법인을 나오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전설이 아니라 기록이었다. 이제 시작해보죠.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할아버지의 비서였던 최동혁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여든이 넘으신 동혁 선생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제선에 내가 있었네. 자네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셨지. 며칠 뒤 한국에서 농업로봇 스타트업 최고 기술 책임자 박준호가 합류했습니다. 35의 젊은 공학자였죠. 좌표가 정확하면 기술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현지 농학자 마리아 벨라를 만났습니다. 42살의 마리아는 지역 공동체 리더였어요. 환영합니다. 진실을 찾고 싶다면 땅의 말을 들어야 해요. 마리아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다음 날 우리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서쪽으로 차를 몰아 10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죠. 푸른 초원이 사라지고 회색빛 메마른 땅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좌표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땅은 갈라져 있었고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소용돌이쳤죠. 이곳이 정말 할아버지가 꿈꾸던 곡창지대였을까요? 마리아가 우리를 인근 마을로 안내했습니다. 20가구 남짓한 작은 공동체였어요. 집들은 낡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한 노인을 소개해줬죠. 비가 와도 스며들지 않아요.
씨앗이 죽죠. 노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50년 농사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빈 축사, 녹슨 농기구, 버려진 우물. 모든 게 실패의 증거였죠. 한 여성은 옛날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1980년대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도 땅은 황량했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었죠. 마리아는 우리를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땅을 삽으로 파헤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표층 아래 30cm쯤의 하얀 층이 나타났습니다. 염분이었죠. 해법은 물과 토양 둘 다를 바꾸는 겁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저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이 땅은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무릎을 꿇고 토양 샘플을 채취하며 말했죠. 센서와 알고리즘이 정답을 찾게 하죠. 준호의 눈빛은 과학자의 확신으로 빛났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서 우리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죠. 한 중년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요. 모두 실패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땅은 단순히 척박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땅은 수많은 희망을 집어삼킨 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괴물과 싸우다 포기했던 걸까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1978년개간 실패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염류 토양, 지하수 부족, 극심한 일교차.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죠. 보고서 말미에는 경제성 없음, 사업 중단 권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뒤 돌아오라고 쓰셨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저는 창밖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남반구의 밤하늘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요. 일주일 뒤 한국에서 준호의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5명과 함께 컨테이너 2개 분량의 장비를 가져왔어요. 드론, 센서, 노트북,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기계들이었죠. 첫날 아침 준호는 드론을 띄웠습니다. 라이다 장착 드론이 하늘 높이 올라가 땅을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메라로 그 광경을 담으며 시청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이 땅속 구조까지 읽어낼 수 있다고요. 3일간의 측정 끝에 준호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3차원 지형도가 떠올랐어요. 준호는 화면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죠. 데이터가 말하네요. 남서사면 가능성 높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 지점은 약간 경사진 구릉지였어요. 육안으로는 다른 곳과 별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센서는 다르게 읽고 있었습니다. 지하 4m 지점에 물길이 흐르고 있었고 염분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죠. 준호의 팀은 즉시 시험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100m 면적이었어요. 먼저 점적 관계 시스템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호스들이 거미줄처럼 땅 위를 뒤덮었죠. 마리아는 마을 청년 12명을 데려왔습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젊은이들이었어요. 준호는 그들에게 센서 설치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토양 습도계, 산도 측정기, 온도 센서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줬죠. 마리아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배울게요. 기술은 공유되어야 하니까요. 마리아의 눈빛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청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표정이 렌즈에 담겼죠.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세대의 미래가 걸린 교육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염류 세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점적 관계로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며 땅속 염분을 씻어내는 과정이었어요. 물은 아주 조금씩 스며들었고 하얀 염분이 표면으로 배출됐습니다. 무인 트랙터가 투입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기계가 스스로 경로를 계산하며 땅을 갈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지켜봤습니다.
사람 없이 움직이는 트랙터를 처음 본 거죠.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게 될 거라고 믿느냐고요. 준호는 모니터를 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과학은 믿음이 아니라 측정이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험 구역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분석했어요. 염분 농도가 30% 감소했습니다. 산도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죠. 드디어 첫 씨앗을 뿌릴 때가 온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2명의 청년들이 직접 옥수수와 대두 씨앗을 심었어요. 인공지능 관계 스케줄러가 최적의 물 공급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했죠. 저는 카메라 앞에서 시청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실패해도 그대로 공개합니다. 우리가 약속할 건 진실뿐입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날 저녁 동혁 선생님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속 동혁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을 그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군. 저는 화면 속 동혁 선생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요? 45년 전 포기했던 이 땅에서 다시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걸요.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여름과 겨울을 거쳐 다시 봄이 왔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4번이나 오갔습니다. 카메라는 매일의 변화를 기록했죠. 첫 발화는 씨앗을 뿌린 지 2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마을 청년 하나가 소리쳤어요. 땅 위로 작은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울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파종 40일째 되던 날 강풍이 몰아쳤어요. 시속 60km가 넘는 바람이 어린 싹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저는 그 장면도 그대로 담았어요. 쓰러진 옥수수, 부러진 줄기, 절망하는 청년들의 얼굴까지요. 센서 오류도 있었습니다. 한 구역의 관계 시스템이 고장나서 사흘간 물을 공급하지 못했죠. 그 구역의 작물 30%가 말라 죽었습니다. 준호는 밤새 시스템을 수리했고 저는 그 모습을 촬영했어요. 저는 편집실에서 실패 장면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희망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걸요. 기적은 수많은 실패 위에 쌓인다는 걸요. 석 달이 지나자 시험 구역은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옥수수는 제 허리까지 자랐고 대두는 꽃을 피웠어요. 준호가 발화율을 계산했습니다. 100개의 씨앗 중 92개가 싹을 틔웠죠. 92%였습니다. 드디어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청년들은 배운 대로 수확기를 조작했고 노인들은 곡식을 담았죠. 저는 온종일 카메라를 들고 그들 사이를 누볐습니다. 해질 무렵 결과가 나왔습니다. 헥타르당 옥수수 수확량이 8,500kg이었어요. 인근 농가 평균의 2.7배였습니다. 대두도 비슷했죠. 불가능하다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한 청년이 옥수수 이삭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우리가 키운 거 맞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리아가 그 청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너희 손으로 해낸 거야. 마리아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죠.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꿈꿨던 게 바로 이거였을까요?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용히 말했죠. 다음은 염류대 더 깊이 뚫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벌써 다음 단계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을 녹음했어요. 기적은 기술과 노동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봤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할아버지는 자신감 있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죠.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45년 만에요.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반구의 밤하늘은 이제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수학의 성공 이후 준호는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지하수 확보를 위한 시추 작업이었어요. 100m 깊이까지 뚫어 들어가는 계획이었죠. 시추 작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시추공은 80m에서 안반을 만났고 두 번째는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지하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물의 색깔이 약간 뿌옇고 금속성 맛이 났습니다. 준호는 즉시 샘플을 채취해 부에노스아이레스 공동연구소로 보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리튬 함유 염수였어요. 농도는 리터당 800mg이었습니다. 준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튬 농도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이었습니다. 세계가 찾아 헤매는 자원이었죠. 시추는 계속됐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쉐일층이 나타났어요. 암석 샘플을 분석한 결과 천연가스 함량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지가 아니었어요. 이 땅 아래에는 엄청난 자원이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카메라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자칫 잘못하면 땅 투기꾼들이 몰려들 수도 있었어요.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죠. 데이터 공개하죠. 숨김없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다큐지 홍보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한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정부 그리고 국제 연구기관에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했죠. 마리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땅이 새 목소리를 냅니다. 마리아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땅은 기억한다.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이 땅 아래 잠든 보물을요. 아니면 그저 믿음이었을까요?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국제 언론이 따라왔어요. 1978년 매입한 황무지에서 리튬과 가스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일 거라는 걸 알았어요. 자원이 있는 곳에는 항상 욕심이 따라오니까요. 창밖으로 시추 장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밤새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했어요. 준호가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촬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이 45년 만에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싹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표 사흘 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언론에 의혹 기사가 쏟아진 거예요. 한국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를 쓴 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경제지였습니다. 저는 즉시 취재원을 추적했어요. 그리고 콘도르 그룹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다국적 자원 컨소시엄이었죠. 콘도르 그룹은 남미 전역에서 광산과 유전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어요. 중국 자본이 대주주였습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주일 뒤 현지 로비스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말끔한 신사였어요. 그는 카페에서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협력하면 모두가 이익이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우린 기록으로 말합니다. 여기 원본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1978년 등기부 사본을 꺼냈습니다. 로비스트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압박은 계속됐죠. 가짜 뉴스가 소셜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한국이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했다는 루머였어요. 심지어 환경 파괴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 모든 증거를 공개 기자회견에서 제시했어요. 등기부 원본, 위성사진 타임라인, 환경 영향 평가서까지요.
한국에서 동혁 선생님이 직접 날아왔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분이 장시간 비행을 감수하신 거예요. 동혁 선생님은 기자회견장에서 1978년 결제 직인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 도장이 45년을 버텼소. 동혁 선생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촬영했습니다. 역사의 증인이 직접 나선 거였죠. 준호도 데이터로 맞섰습니다. 모든 시추 기록과 분석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투고했어요. 팩트가 전략입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마을에 괴한들이 나타나 위협하기도 했어요. 시추 장비가 파손되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와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청년들이 교대로 밤샘 경비를 섰어요. 할머니들은 매일 식사를 해다 주셨죠. 한 달간의 공방 끝에 아르헨티나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법원 앞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였죠. 저는 카메라를 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큐멘터리의 힘이구나. 진실을 기록하고 지키는 힘이구나. 승소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과 미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접촉해왔고 에너지 기업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단순히 자원을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죠. 석 달 뒤 국제 컨소시엄이 공식 제안서를 보내왔습니다. 식량과 에너지를 함께 개발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서울로 날아가 협상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관료가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분, 투명 이익 배분, 환경보건 펀드. 이 셋은 협상 불가입니다. 관료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익만 좇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죠. 마리아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공동체를 대표해서 발언했어요. 마을 지분은 꼭 포함해야 해요. 마리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농업구역과 광업구역을 분리하고 마을이 전체 지분의 15%를 갖기로 했어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이었죠. 한국 배터리 기업은 안정적인 리튬 공급선을 확보했고 자동차 기업도 뒤를 이었습니다. 천연가스는 액화에서 한국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청년 기술자들이 순환 근무하며 현지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마을 청년들은 한국에서 연수받을 기회를 얻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카메라는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저는 취재 수첩에 그렇게 적었어요. 준호는 모든 기술 데이터를 공공재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는 공공재로 남기죠. 준호의 제안에 정부도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끝난 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서류함을 연날부터 오늘까지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의심과 좌절, 발견과 감동, 위협과 승리. 모든 게 한편의 드라마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고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었죠. 저는 창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일하셨던 이 도시에서 45년 만에 약속이 지켜진 거였어요. 2025년 봄 서울 상암동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2년간의 기록을 120분짜리 영화로 만든 거예요. 객석은 가득 찼습니다. 동혁 선생님과 준호 그리고 한국의 온마리아와 마을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어요. 1978년 흑백 기록 영화가 먼저 나왔습니다. 젊은 할아버지가 황무지를 바라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제가 서류함을 여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법무법인 등기부 원본 악마의 땅이라 불리던 그곳의 모습이 차례로 펼쳐졌어요. 시험구역에 첫싹이 돋는 장면에서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수학의 기쁨, 리튬 발견의 순간, 콘도르 그룹과의 대치,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승리까지요. 마지막 장면은 8년 뒤의 모습이었습니다. 악마의 땅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학교가 세워졌고 병원이 들어섰으며 농장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일럿 광산에서는 환경을 지키며 리튬을 채굴하고 있었어요. 마을 청년들이 기술자가 되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었죠. 화면에 마리아의 아이들이 등장했습니다. 10살쯤 된 남매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국에게. 아이들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제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린 전설을 찍지 않았다. 기록을 남겼다. 45년 전 한 공무원이 품은 믿음이 오늘 열매를 맺었다. 장기 안목과 투명성, 그리고 공동 번영. 이것이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 인사했습니다. 동혁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오셨어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결제 한 줄이 이렇게 잘할 줄이야. 동혁 선생님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어요. 준호도 옆에 섰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감정이 북받친 얼굴이었어요. 다음 현장은 어디입니까, PD님? 준호가 물었고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저는 혼자 극장에 남았어요.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과를 보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씨앗을 남기셨죠. 그 씨앗이 45년 만에 이렇게 큰 나무가 됐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해냈어요. 땅은 정말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빈 극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은 이제 두 대륙을 잇는 다리가 됐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챙겨 극장을 나섰습니다. 프로듀서의 일은 끝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